트위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인력 해고에 들어갔습니다. 유엔까지 좀 인도적인 경영을 해라 경고해 줄 정도로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데, 작년에 빅테크 주가가 하늘을 찌르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네이버, 다음 카카오 다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주가가 엄청 떨어진 이 주식을 우리가 사야 되냐, 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은 성장에 베팅하는 게임이잖아요. 그게 뭘로 성장할 거냐, 이 질문에 답해야 되거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성장점은 어디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녕하십니다. 정제와 광인을 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고요. 이분이 행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기행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또 핵심적인 일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논란이 중심인 게 트위터 인수고요.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굉장히 큰 지금 변화를 예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기사가 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에 지금 일단 직원들을 많이 해고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사표를 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직원 해고를 예고를 하면서 유엔까지 좀 인도적인 경영을 해라 경고해 줄 정도로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데, 문제는 트위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인력 해고에 들어갔습니다. 구글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요, 이름을 메타로 변경한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일단은 새로운 직원 뽑을 게 전혀 없고 구조조정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20-30% 직원을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말단이나 이런 직원들이 아니고요, 잘리는 사람은 다 고급 임원님들입니다. CFO급.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많이 해고당하고 있는데, 왜냐면 작년에 빅테크 주가가 하늘을 찌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졌겠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제가 데이터를 하나 줄게요. 현재 지금 5 빅테크, 우리가 뭐 팬,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가총액 차지했던 비중이 최고 24%까지 갔어요. S&P 500에서 이 빅테크 기업 차지한 비중이 24% 갔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한국의 거래소의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및 관련 기업 차지한 비중이 한 24% 정도 됩니다. 이런 위치라고 보면 돼요. 빅테크 기업들 위치. 그러다가 지금은 3조 달러가 증발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이제 세상을 주무르던 빅테크가 주가가 많게는 80%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30% 떨어지고 나이스도 20% 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문제를.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이 문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해고가 일어나죠? 돈을 못 버니까 해고가 일어나요. 그 이름을 메타로 바꿔서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꾼 이유가 앞으로 메타버스의 구글이 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여기 메타버스 사업부가 있는데 계속 적자인 거예요. 뭐 23억 작년에, 올해는 37억, 이렇게 계속 적자. 지금 메타버스 생태를 꾸미겠다 사람을 엄청 뽑아놨는데, 미래를 선도하겠다 하는데 적자가 눈두덩이처럼 커지니까 이제는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판단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많이 떨어진, 많게는 80%, 적게도 30% 떨어진 빅테크 기업 우리가 지금 매수해야 되냐. 근데 똑같은 현상이 중국도 일어났으면, 중국도 빅테크 기업 다 사람을 지금 자르거나, 알리바바도 사람 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사람을 안 뽑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매월 11월 10일에 싱글데이라고 해서 터보에서 전자상 거래 규모를 매년마다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11월 10일이 지나갔잖아요. 이번에 발표도 안 했어요. 원래 세레머니를 매년마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매출 규모가 매년 얼마였냐면, 한국의 모든 백화점이 1년 매출을 합한 것보다 알리바바가 11월 10일에 판매한 금액이 더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쇼처럼 했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안 좋아요. 한국도 네이버, 다음 카카오 다 사실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주가가 엄청 떨어진 이 주식을 우리가 사야 되냐, 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늘 그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대적 흐름을 읽어라.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한 기업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한 국가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이 말을 늘 버릇처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얘네 주가가 떨어진 게 저는 이 말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운명이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돈을 많이 벌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흐름을 정리해주면 이 기업들이 다 언제 빅테크 기업 다 중국 기업 똑같아요. 미국 기업 똑같아요. 9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인터넷 기술은 우리가 1세대 인터넷 1.0 시대 70년대 미국 군사에서 먼저 썼어요. 군사 내부에서 쟤네끼리. 그러다가 이거 민영화시킵니다. 이 기술을. 그래서 민간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90년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나이 또래거든요. 제가 딱 대학 다닐 때 90년대거든요. 그때 인터넷을 접했어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 미쳐 있었거든요. 저는 인터넷 버블을 경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98년에 인터넷 버블이 막 만들어질 때예요. 엄청나게. 2000년, 2001년 무너질 때까지 인터넷 버블이 지금의 블록체인 버블이 비교할 수도 없게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회사가 이 회사들이에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그때 만들어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008년, 2018년 거의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기업들이 초창기엔 다 무한한 적자였어요. 첫째. 그래서 거의 그때 알리바바 마윈 같은 경우에는 2005년까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마윈이 별명이 미친 사람이었어요. 돈을 태우기만 하고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얘네들 다 똑같았어요.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돈을 못 벌고 돈만 계속 태웠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가상 자산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때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그냥 무더기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마존도 거의 가격이 영에 접근할 시기가 있었어요. 무너져가지고. 아마존도 그 버블이, 인터넷 버블이 무너지면서 아마존 가격도 거의 영에 접근해 가는 시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다가 다시 지금 세계적 1위 기업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썰물이 물러갈 때 누가 발가벗고 수행했는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인터넷 버블에 확실한 시산 모델이 없는 기업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남은 기업들이 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정확하게 돈을 번 건 2005년 이후부터 폭발 성장하고요. 특히 2009년에 모바일 인터넷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애플이 스마트폰을 발명했거든요.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또 2010년부터 열리면서 결국은 이 기업들이 세계적인 시가총액 1위부터 10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세계를 선도하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모델이 뭐예요?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면 무슨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계적인 1등부터 10등 기업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이 뭘 해결했죠? 왜 세계적 기업이 됐죠? 연결입니다. 네이버, 연결, 카카오, 연결.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되는 거. 페이스북, 제가 아프리카 친구가 있어요, 거기서. 연결해놨어요, 다. 그러니까 연결을 많이 할수록 이 기업들이 뭐죠? 몸값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알리바바가 대단해요? 알리바바가 사용 인구가 지금 가입자가 12억이 넘잖아요. 텐센트 12억이 넘어요. 페이스북 2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구글은 모든 나라에서의 독점으로 검색 1위 엔진이고요. 구글을 안 쓰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 구글 통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글 지도, 구글 맵. 그러니까 연결입니다. 정보 연결, 사람 연결. 그런데 연결은 해놨는데 뭘 해결을 못했냐면 신용을 해결 못했어요. 신용. 그러니까 이게 연결 규모가 클수록 몸값이 올라가던 기업들이 수익 모델이 뭐였냐면 광고였어요. 광고로 돈 번다는 건 뭐죠? 산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이. 경제가, 실물 경제가 좋아야 광고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지금 실물 경제가 어때요? 엉망이잖아요. 왜? 미국이 킹달러 하니까 모든 이머징 국가가 무너지고 중국도 부동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세계 성장 엔진 역할을 했는데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산업 경제가 무너지면서 광고 수요가 어떻게 하죠?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빅테크가 주가가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은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이익이. 지금 얘네들이 이익이. 그게 주가에 반영된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 스토리가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이 시점에 초점으로 돌아와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뭐냐? 다시 이거 짚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야죠. 저점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풀로 들어가야 되죠. 이럴 때. 근데 얘네들이 이걸 해결 못한다 이러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모델로는 더 못 가니까. 뭐 잠깐 좋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또 연준이 이제는 그 금리 인상 정책을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그걸 오히려 금리 하려고 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다시 살리려고 금리 하려고 하면 또 주가들이 자장하게 확 올라가요. 잠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올라가봤자 계속 못 갑니다. 주식은 성장에 베팅하는 게임이잖아요. 그게 뭘로 성장할 거냐 이 질문에 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성장점은 어디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연결은 됐어요.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서 아프리카 친구하고 친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친구가 저보고 1억을 빌려달래요. 제가 빌려주겠어요? 혹시 나는 빌려줄 건데 그런 사람 뺍시다. 그런 사람 평균은 아니에요. 항상 평균으로 말합시다. 왜냐면 안 빌려줘요. 왜 친구인데 안 빌려주죠?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제가 요즘에 많은 그런 걸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카톡 오는 분인데 제 이 사진으로 저처럼 카톡 아이디를 만들어서 제 것처럼 하고 안유아가 투자 컨설팅 해준다 이러면서 카톡 보낸대요. 여러분 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카톡 사기가 많아요. 얼굴 사진을 도용해가지고 그 사람인 것처럼 다가가서 말을 걸면서 어떤 돈 받고 이러거든요. 제가 절대 아니니까 그런 게 혹시 가면 제가 아닌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절대 사기 당하면 안 되십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거든요. 그건 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그것처럼 제가 그 아프리카 친구한테 돈을 1억 빌려주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사 모든 사람 연결이 되는데 서로 간에 신용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현실 속에서 신용을 어떻게 해결하죠? 예를 들면 한국 사람끼리 한국에 같이 살잖아요. 한국 사람 신용을 어떻게 해결해요? 누가 그 신용을 해결해줘? 증권사, 은행, 보험. 여기에 당신들이 그 계좌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용카드 있다는 건 당신 자체가 신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국가 내에서는 이런 금융사가 당신들 대신에 서로 간의 신용을 중개기관이 해줘요. 그게 신용평가사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또 국가가 신용평가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개기관이 있어서 한국 국가 내에서는 그 사람별로 다 그게 주민등록증도 신용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증도 결국 신용 역할이에요. 그런데 국가 간에 가버리면 신용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P2P예요. 사람과 사람. 제가 아프리카 사람하고 내가 서로 어떻게 믿게, 뭐가 믿게 해요? 내가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 믿지? 그 사람이 거기 뭐 그 국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뭔지 어떻게 알고 믿어요? 뭐 어떤 은행 계좌를 뭐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국제 간의 상호 간의 이 신용 문제는 연결은 되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한 게 누군지 알아요? 사토시예요. 비트코인입니다. 전 세계 사람을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둘 시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금융 거래를 한다는 건 신용 문제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뭘로 신용 해결했죠? 수학으로 신용을 해결했습니다. 0과 1로 된 숫자를 가지고 B2B 거래가 가능하겠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왜냐면 그냥 계좌라고 하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 결제가 됐다는 건 신용이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수학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뭘 보여줬냐면 수학으로 신용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냥 앞으로 미래 사회는 증권, 은행, 보험처럼 전통 중개기관들이 신용을 해결하는 역할도 하지만 플러스 수학으로 신용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를 완벽하게 보여준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기업이 미래 구글 이런 아마존, 애플이 될까요? 누군가는 이 신용을 해결해 주는 기업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어떤 방법이죠? 그게 뭐 블록체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기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지금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창업하면서 파산하고 망해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망해가고 있죠. 그럼 누가 성공하냐? 마치 2000년대 말에 IT버블이 터지면서 다 죽어버리고 살아남은 이 미국의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세계적 기업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류의 이 신용 문제를 해결한 기업은 미래 구글 되고 미래 애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방향이 될까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통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렇게 지금 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고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어떤
포지션을 하나에 따라서 주가 변화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 이 메타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하겠다고 하는데 메타버스 미래가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미래를 하고 있는 메타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저크버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메타라고 이런 거 치고 메타버스에 모든 자원을 집중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메타버스라는 이거는 미래입니다. 근데 이게 산업 메타버스로 가야 이 세상이 진짜로 옵니다. 근데 지금의 메타버스는 주로 게임 중심으로 돼 있어요. 뭐 로블록스처럼, 포트나이트처럼. 근데 모든 산업이 플러스 메타버스화 해야 진짜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데 진짜 메타버스 하면 인프라 기술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6G 기술이랑 상용화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6G 기술이 나온 다음에 메타버스를 해야 되냐? 그럼 늦죠. 지금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글이나 알리바바가 장기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이 시점에 왔듯이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버렛 로저스의 기술 수용 곡선을 제가 늘 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앞에 2.5% 선각자, 그 다음 13.5% 조기 수용자에서 16%가 끌어가는데 그 중간에 캐지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캐지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성공 사례가 나와서 많은 대중들이 34% 대중도 여기 와서 다 같이 여기 받아들이고 할 때 진짜 그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냐면 이 캐지 마케팅이 아직 사례가 발생 안 해서요. 이 캐지 마케팅 사례가 뭐냐? 예를 들면 작년에 여러분 그 NFT 그림, 비플의 NFT 그림 매일 5천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8,36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800억 안 되게 팔렸거든요. 700억 넘게. 그래서 작년에 NFT 바람이 불었어요. 모든 사람 다 NFT 한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데 다 NFT 한다고. 그거 우리가 그 캐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계기가 빡 해서 쫙 와야 돼서 그게 산업의 메타버스로 확산이 되는 계기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엄청난 성공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산업 메타버스로. 그래서 지금 많은 스타트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엄청 많고요. 뭐 저도 그 중에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전 세계에 수많은 실리콘밸리가 필요합니다. 한국 또한 이런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수많은 이런 기업들이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런 산업 생태계를 메타버스에 구축 가능하고 또 이게 실물 경제와 메타버스 산업계가 연결이 되는데 그 핵심이 신용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안유화쇼에서 다뤘잖아요. 현실의 안유화가 아바타 안유화가 진짜 아바타 안유화인지 어떻게 이게 신용 문제입니다. 신용은 금융이에요. 신용은 경제입니다. 모든 걸 다 신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너질 때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을 알면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공부를 이 기회에 한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앞으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 중에서 누구인지 그게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네, 1부에서는 트위터, 메타 구조조정 사례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왜 성공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구조적인 시대적 흐름 측면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